자, 2교시 수업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1교시 때는 그 제품의 속성을 가지고 어떤 태도 모델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피쉬바인과 이상점 모델을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태도 어떤 행동 간의 어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는데, 정말 태도와 행동이 어떤 연구 사례, 어떤 선행 그 연구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 태도와 행동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태도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신념, 태도의 이 감정 평가라 그랬잖아요. 그 다차원적인 평가나 단일 차원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태도에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 그랬었죠. 그래서 태도를 갖다 어떤 감정 평가인데 이것을 신념이 뭐라 그랬어요? 태도의 어떤 선행 요인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태도가 이제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게 있다 그랬죠. 이게 뭐죠? 태도의 어떤 후행 요인으로서 태도의 어떤 결과라고도 이야기들 했었죠. 그래서 이거 그 물음표로 제가 표시한 것이 과연 뭐가 들어갈까? 네, 의도라죠. 의도. 어떤 행동의 의도. 그래서 구매 태도가 형성이 되면 구매 의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구매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매개 역할을 해주고 있다. 태도가 형성이 돼서 행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태도 의도 어떤 행동의 의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행동의 의도와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들 어떤 태도와 의도가 연결되는 것들 요걸 같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연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떤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태도 측정 방법을 찾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은 행동을 예측하려면 태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태도가 의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또한 행동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태도의 측정 방법을 연구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전에 태도의 측정 방법은 좀 다소 70년대 이후 전에는 행동을 갖다가 좋고 나쁨 어떤 숫자로서 1 아니면 2 이런 식의 흑백 논리로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된 태도가 행동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예측이 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가설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례를 한번 볼까요? 라피에르라는 학자가 연구를 한 거가 있는데 미국인들에 대해 중국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 중국인이 미국 여행을 쫙 시도를 합니다. 미국 여행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호텔이 열려서 66군데, 레스토랑이 184군데를 방문을 해요. 딱 한 곳이 입장 거부를 했어요. 이거는 행동인 거죠. 행동을 직접 취해봤더니 한 곳 빼곤 전부 다 받아줬다는 거죠. 6개월 동안에 이걸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6개월 후에 전화상으로 편지를 발송을 해요. 혹은 그랬더니 92%가 거절을 했다는 거죠. 이건 태도잖아요. 내 중국인과 같이 방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린 중국 사람 안 받겠습니다라고 태도를 나타낸 거죠. 그렇지만 그 전에 봤더니 이걸 전부 다 직접 방문을 했더니 다 받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와 행동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갖다가 이런 연구들 나온 경험이 있어요. 사례가. 이걸 보므로 해서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보게 됐는데 과연 그런가? 그랬더니 학자들이 이제 나온 결론들이 이 태도의 선행요인 신념에서 태도로 넘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태도에서 의도 거쳐서 행동 같은 거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니까 태도에서 구매 의도로 가는 거는 간접적인 거다. 무엇인가가 또 다른 것이다. 원 오브 댐이다. 즉 태도는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 어떤 한 가지지 이게 유니크한 어떤 결정적인 그런 변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 있게 되고 구매 의도에서 구매 행동으로 넘어가는 건 완전 직접적이다. 즉 간접적인 것도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영향이 있다. 의도에서도 구매 행동도 영향은 있는데 이건 상당히 직접적이다. 이쪽이 훨씬 더 이제 그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구매 의도는. 그래서 선행 연구를 보게 되면 아첨바움은 딱 봤대요. 19개까지 상표를 살펴봤더니 진짜 상표가 좋다. 호감도가 있는 사람들은 58%가 실제로 구입을 했다라는 거죠. 뭐 100%는 아니어도 58%면 그래도 60%에 육박하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태도가 개선된 구매자는 80%가 계속 구매를 시작을 했고 태도가 악화된 거는 30% 미만만 해서 떨어지더라. 그래서 분명한 거는 부정적인 변화가 태도 변화가 있었던 건 상표가 다른 데로 사용하지는 않을 테니까 상표가 대체가 되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조사를 해보니 태도와 행동은 상관관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구매 의도와 구매 행동에서는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그 의도라는
변수. 그래서 의도에서 그럼 넘어가는 것다. 분명히 태도에서 행동으로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니 그럼 여기서 이제 의도에서 태도로 그 행동으로 넘어가는 걸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태도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걸 살펴보게 되니까 구매 의도와 행동으로 넘어갈 때 봤어요. 과연 정말 유도한가? 다속성 모델에 의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저번 7시간 때 배웠던 그거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선호도, 구매 의도가를 보게 된 거죠. 선호도와 구매 의도. 그랬더니 진짜 62%가 실제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호도와 구매 의도와 행동을 직접적으로 다 연결해 봤더니 62%나 구매하겠다고 구매 의도를 밝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거 살짝 오타라고 보시면 돼요. 선호도는 빼버리십시오. 이건 태도니까 태도로 하지 말고 구매 의도와 행동 간의 연결을 봤더니 상표를 구매하겠다고 하는 구매 의도잖아요. 그렇죠? 구매 의도가 중에 62%가 실제로 구입을 했더라. 그럼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던 거고 카토나도 당연히 확인해 본 거야. 승용차 구매 의도와 구매 행동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랬더니 살 계획이 있는가, 사고 싶다 라고 얘기한 구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63%가 있으면 구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 의도와 행동과는 또 분명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거는 60%가 다들 넘어갔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상관관계는 존재를 하더라. 구매 의도와 구매 행동과. 그래서 즉 태도와 의도와 행동 분명히 연결이 된다라는 걸 갖다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연구와 일치가 됩니다. 이 지치가. 그래서 봤을 때 그러면 이 태도가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죠. 태도에서 구매 의도에서 구매 행동으로 넘어가는 상황 중에서 영향 요인들은 도대체 뭔가? 여기서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태도 자체가 구매 행동의 결정 변수이긴 하나 유일 변수는 아니다. 그래서 간접적이다라는 걸 갖다 이제 알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약 한 4가지 정도로 나온다는 거죠. 자, 태도의 강도에 따른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강도. 즉, 태도의 강도가 높게 인지를 하게 되면 그건 또 다시 다르다라는 거죠. 높게 인지를 하게 되면. 즉 어떤 중요도, 관여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저번 주에 배웠던 이 관여도가 높게 되면 고관여도라면 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도의 강도가 상당히 낮게 되면 이런 얘기다 태도가 변화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낮은 강도의 태도는 상황에 따라 변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어떠냐? 여러 브랜드 하나만 딱 꽂히는 경우는 드물다. 여러 브랜드에 대해서 호감을 다 가지고 있다. 여러 브랜드에 대해서. 그리고 강도가 낮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도가 낮은 경우나 여러 브랜드의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only one 브랜드를 하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소비하고 있는 브랜드 상표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브랜드 제품군 중에서 여러 브랜드의 호감을 갖고 있고 아주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태도 강도에 따라서 태도는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태도의 형성 시기죠. 태도의 형성 시기와 마찬가지로 태도의 형성 시기와 태도의 형성 시기와 구매 시기 간에도 구매 시기 간에 이제 시간의 간격이 또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영향의 변수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건 예를 들자면 여행은 특히나 그게 심해요. 특히 신혼여행이 더더욱 심하다. 신혼여행은 구매하는 시기, 호감이 갔단 말이에요. 호감이 가서 특히나 여행은 호감이 가가지고 신혼여행을 그동안에 우리는 신혼여행을 가겠다라고 하게 되겠죠. 결혼이라는 걸 프로포즈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면 우린 신혼여행을 어디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 신혼여행에 대해서 태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막상 정말 구매 시기가 되면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갔대요. 왜? 일단 비용이 제일 먼저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며칠 동안 가게 되느냐, 과연 휴가는 얼마나 나와야 되느냐, 이런 다른 영향 변수들이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지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즉 처음에는 우리가 연애할 때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하고 이럴 때는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결정을 다 냈거든요. 몰디브로 가자, 멕시코 칸쿤, 카리비아 해안의 칸쿤으로 가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아니면 유럽의 자유여행으로 가자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데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태도 형성이 됐잖아. 신혼여행 어디로 가는 걸로. 그렇지만 구매 시기가 되면 예약하는 단계가 되면 이게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 다른 변수들이 막 개입하다 보니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조사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단순 변심 등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태도의 형성 시기와 구매 시간의 간격으로 인해서 변화도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개인적인 욕이죠.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여력이 효존이 되게 되면 고가품의 구매 가능성이 되게 많아졌다. 고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죠. 특히 비행기도 Y 클래스에서 C 클래스. 저 같아도 그래요. 저 같아도 저는 당연히 여행사에 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신혼여행을 비즈니스 타고 갔다라는 거죠. 저의 상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호전이 돼 있으니까. 왜?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됐거든요. 계속 여행사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로 돈 비용 안 들어가고도 비즈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자동차도 당연히 사게 되고,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개별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호개되거나. 또 하나는 중고 집단의 어떤 권유, 고객에 따른 그 권유에 따른 내가 순응하는 의지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일반적으로 중고 집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 나는 중고 집단에 좀 신경이 많이 쓰여. 이런 순응해야 되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또 어떤 판매원, 아주 그냥 능수능란한 프로 판매원들이 또 와서 판매하는 그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죠. 태도에. 그래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태도에 뭐예요?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상황적인 요인이죠. 상황적인 요인. 상황적인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 어떤 할인, 오늘만 반가. 그다음에 1 플러스 1, 뭐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어떤 또 이벤트 막 벌어지게 되면 구매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당초 구매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다음에 어떤 솔드아웃이 됐다. 그럼 솔드아웃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태도와 상이한 구매 행동을 하는 유인 상황 변수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따라서 태도와 구매 행동이 연결에 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 태도하고 구매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4-5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 태도 구매 행동은 반드시 잃지 않는 이유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태도가 구매 행동을 연결하지 않는 건 된다. 그렇지만 구매 의도에서 구매 행동으로 연결되는 건 동당이 더 높다. 태도에서 구매 의도론 변수가 좀 많이 작용이 돼가지고 불확실한 것도 있지만은 간접적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구매 의도에서 구매 행동으로는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난다.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부터 이런 구매 행동의 예측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태도와 구매의 어떤 상관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태도도 모델들을 봤었죠. 다속성 모델의 어떤 PC바인이라든가 또 이상점 모델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어떤 그 제품의 속성만 하는 그 한계점을 다시 보여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보다 좀 발전이 된 그 예측 이론이에요. 구매 행동을 예측하는 이론입니다. 어떤 관계성이 이제 예측 조금 더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피시바인과 아젠의 어떤 합리적인 행동, 그러니까 합리적인 행동 이론은 뭐야? 이성적인 행동이거든요. 정확한 제품의 속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합리적인 행동 이론, 거기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거기에 따른 이 합리적인 피시바인의 행동 이론에 또한 더 발전된 진일보된 계획된 행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 피시바인의 아젠의 합리적 행동 이론은 뭐냐면은 이 가장 키워드는 딱 두 가지예요. 구매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인 규범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구매에 대한 태도만 연결을 했거든요. 이건 뭐예요? 여기 우리가 보듯이 자 보게 되면 어떤 신념, 나의 주관적인 신념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다속성 모델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쪽은 빼고 이걸 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평가를 내렸죠. 그 제품 속성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행동을 예측하는 이런 식으로 갔었지만 이젠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주관적 규범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주관적 규범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그게 더 추가가 돼가지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관적 규범이 그럼 주관적 규범이 구매에 대한 태도 이 PC바인의 합리적 행동 이론은 그럼 발전됐는데 수정 보완된 그건 뭐냐 좀 볼까요? 그거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이런 수식이 형성된 이런 거 보게 되면 좀 골치 아프죠. 이거 이제 건너뛰읍시다. 그래서 제가 다르게 편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구매 행동에 대한 태도 아까 그랬잖아요. 구매 행동에 대한 태도와 플러스 뭐였다 그랬어요? 주관적 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규범. 그래서 첫째 구매 행동도 살짝 바뀌어요. 어떤 행동에 대한 신념이에요. 이번에는
제품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신념, 그리고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가 된 거죠. 요령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게 되면 행동에 대한 신념은 보게 되면 구매 행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믿음, 결과는 그 구매 결과에 대한 평가. 자, 여러분들이 태국 갈까, 하와이 갈까, 이태리 로마 갈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여기 부각된 여기 이제 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각된 속성, 내가 중요시 여기는 속성, 가격, 고유성, 쾌락성, 교육성, 이걸 가지고선 속성을 따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신념과 그에 대한 평가를 따져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행동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일정 했을 때는 이 피시바인의 모델은 제품에 대한 속성의 평가였었잖아.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죠. 행동에 대한 태도인 거죠. 신념. 내가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하면 가격의 부담이 클 것이다. 아,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 매우 그럴 것이다. 그러면 비싼 가격의 해외여행을 하는 건 나에게 매우 나쁘다. 매우 좋다가 되는 거죠. 자, 아래 거가 결과죠.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건 신념인 거고 행동에 대한 나의 신념인 거죠. 자, 그렇게 본다라면 이게 된 거죠.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신념을 보게 되고 평가를, 아까 네 가지 속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격 부담이 클 것이다. 플러스 2. 진짜 결과는 마이너스 3. 진짜 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싼 데 갔습니다. 고유성이 많을 것이다. 플러스 3. 나의 신념이에요. 그다음 믿음 같은 거죠. 나는 이태리 여행 가는 게 나한테 고유성이 클 것이다. 그다음 평가는 플러스 2 맞아.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예요. 신념과 내가 이태리 여행을 가는 거는 나에게 어떻다 저떻다. 이런 식으로 이걸 평가를 내려서 나오는 점수가 13점이 나온 거야. 즉 딱 곱해서 따져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대한 평가의 방법이죠. 어떤 신념에 대한 점수와 평가에 대한 점수를 곱해서 점수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 우리가 행동에 대한 태도를 낸 거예요. 그 다음으로서 이제 주관적 규범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키워드가 제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행동에 대한 태도 평가라고 했었잖아요. 주관적 규범입니다. 여기에는 규범적 신념과 수능 동기가 들어가줘요. 규범적 신념은 뭐냐? 준거 집단이에요. 주관적 규범은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규범은 준거 집단, 내가 소속돼 있는 거죠. 내가 소속돼 있는 자신의 행동에, 나의 행동에 어떻게 생각할 건가 하는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준거 집단, 나의 부모님이, 내 친구가 내가 여행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좋다고 생각할까? 나쁘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범적 신념은. 그러면 그런 준거 집단의 의견을 내가 따라갈까? 따라하지 말까? 라는 거죠. 이게 수능 동기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추가가 된 거죠. 당초에 우리가 먼저 배웠던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보다 이 피시바인의 합리적인 행동 이론, 그 예측 이론은 그게 특별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가족은 내가 이태리 로마 여행하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아니면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중고인의 의견에, 가족의 의견에 난 전적으로 반대한다. 반대하더라도 나는 간다. 그렇지만 난 그 중고인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른다라고 평가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직장 상사, 이 중고인을 직장 상사로 본 거죠. 하나는 직장 상사는 내가 이태리 여행을 가는 거에 마이너스 2점을 준 거예요. 반대할 것이다. 회사도 많이 이태리 여행 가면 긴 장기 휴가를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에서는 상사는 내가 반대하겠구나. 내가 없으면 자기가 일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점이라고 나는 내가 믿는 거죠. 수능 중에 내가 거기 따를까 말까. 그럼 따라가야겠구나. 그럼 못 가겠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어찌됐든 그게 마이너스 4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는 어떻게 된 거야? 친구는 전적으로 나 찬성해. 이태리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 부럽다 야.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내 수능 동기는 친구니까 뭐 따라두고만 약간 좀 저희가 되겠죠. 직장 상사에는 내가 좀 따라야 되는 어떤 그 관계가 있겠죠. 약간의 갑을 관계가. 그러나 친구는 살짝 그건 또 아니죠. 어떤 신뢰성의 정도의 관계 정도니까. 그래서 3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1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이 구매 의도가 이제 보게 되면 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매 의도를 이제 봐야 되니까 구매 의도는 되면 여기서 상대적 가중치가 된 거죠. 태도는 몇 점을 줄 것이고 규범은 얼마나 줄 거냐. 총 10이라고 줬을 때 태도는 4를 넣고 규범은 6을 넣자. 주변인을 좀 더 의식해야 되는 개념이 된 거죠. 그거 갖고 점수를 따지는 거죠. 아까 13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4 넣고 아까 마이너스 1점 나왔지. 규범은 6 넣고 그래서 4.6이 나온 거죠.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 갈지 태국 갈지 이태리 갈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점수? 하와이 이태리는 4.6 나왔네. 태국은 뭐 5.8 나왔네. 하와이는 6.2 나왔네. 그럼 하와이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피쉬바인의 합리적인 행동 이론이다라고 보면 되죠.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라면 뭐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한다면 규범이 이게 자꾸 옮겨가니 규범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규범. 어떤 나의 행동에 대해서 신념이라든가 태도 이런 걸 갖다가 태도나 이걸 갖다가 그동안에 있었지만은 먼저 1교시 때 배웠던 거는 요번에 하는 것들은 그 구매 행동 예측 이론은 좀 더 발전 수정 보완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긴 주관적인 규범이 더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주변인을 좀 의식하는 이런 상황 변수가 이제 하나 더 집어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피쉬바인과 아젠의 합리적인 행동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태도에 대한 평가와 규범에 대한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서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선행 연구 결과 사례까지 한번 살펴봤더니 전부 다 74%가 예측이 됐더니 현실 좀 그렇게 됐다. 그 의도에. 그 다음에 7.3 그 자체가 전부 다 실제 상관관계, 실제 행동을 모델상으로서는 74%가 예측이 됐고 모델상으로는 그때는 진짜 일어난 걸 봤더니 77%가 됐더라. 더 좋게 나온 거죠. 더 높게 생각보다. 그 예측보다도. 그러니까 결과는 확실하게 합리적 행동 모델의 유용성을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쉬바인과 아젠의 합리적 행동 이론은 사례 연구에서도 그거를 뒷받침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한두 가지 한계점이 좀 있다라고 그래요. 왜? 첫 번째는 사회와 가정에서 신념과 태도 우리가 형성할 때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중고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또 친구, 동료,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내 신념과 태도가 형성될 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니까 중고 집단의 영향에 의해서 나의 신념이나 태도가 형성이 됐는데, 그럼 여기서 벌써 중고 집단의 영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중고인의 영향을 규범을 체크하니까 중고인의 영향을 또다시 체크한다는 건 중복되지 않았냐라는 이런 오류를 어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과거 경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안 들어가 있으니 변수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역시 항상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걸 관광객 행동론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합리적이고 정말 이성적인. 그러나 관광 행동은 보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위들도 있거든요. 현장에 특히나 가게 되면 이거는 설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이런 한계점은 또다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갖다 좀 더 발전시킨 계획된 행동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딴 게 아니라 여기 키워드는 행동을 통제한다라는 거죠. 행동을 통제한다라는 개념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딴 게 아니라. 그거만 보죠. 즉 행동을 통제하는 건 뭐예요? 나를 방해하는 거죠. 나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 크게 자원들이 봤을 때 나의 허용된 자원이 있겠죠. 아까 우리가 관광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 꼭 필요하죠.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라면 여행을 못 떠나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또한 방해 요인이 있겠죠. 경조사가 때 일어난다든가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학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휴가를 못 나오게 될 수 이렇게 방해되는 요인들이 있다. 즉 인지가 된 지각된 행동 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이 이론은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맞다 틀리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맞자. 요인을 인정합니다. 그거에 대한 인정을 했지만 거기에 지각적인 내가 인지를 하고 있는 행동 통제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 계획된 행동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된 행동 이론인데 요거는 이제 이런 표를 보게 되면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인 규범이 행동 의도를 갖는다. 행동 의도에서는 행동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저기서 지각된 행동 통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행동을 취하는데 수행하는 데 있어 쉽게 또는 어렵게 하는 지각하는 정도인 인지된 행동 통제가 이 행동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 계획된 행동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특별히 덕이할 건 없어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특별한 덕이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획된 행동 이론에도 마찬가지로 그건 연구를 한 가지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중국인을 홍콩 방문을 갖다가 사례를 해본 연구를 했더니 다들 긍정적인 거야. 그럼 구매 의도가 태도가 선호도가 형성이 됐죠. 그다음에 방문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가고 싶다, 방문하고 싶다. 그러니까 구매 의도까지, 그러니까 방문 의도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선호도가 홍콩이 어떠냐, 좋다. 응? 신념이 그 태도가 아주 긍정적인 호감이 가는 이런 태도가 형성이 됐고, 그럼 방문하겠느냐, 구매하겠느냐, 방문하겠다. 그 방문 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막상 못 가는 영향이 조사를 해보니 있다라는 거죠. 홍콩의 높은 물가. 왜? 중국 사람들한테는 홍콩의 물가가 되게 비싸죠. 그 다음에 또 휴가 기간, 그 다음 비자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형성되니까 못 간다라는 거죠. 즉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면서 계획된 행동 이론에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역시 이 이론에도 역시 우리가 관광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위에 대해선 누락을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어떤 그 이론으로 말하기가 정말 힘드니까, 그렇죠? 이러한 그 한계점이 있는 거는 어차피 다속성의 PC바이 나젠의 모델도요. 그다음에 계획된 행동 이론도 한계점은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태도 형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태도의 어떤 개념도 파악했고 태도 이해를 갖다가 이해한 중요성도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태도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더불어서 어떤 행동의 예측 모델까지 살펴보게 됐는데, 그럼 이런 태도 형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한번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속성에 대한 첫 번째가 이 속성에 대한 그 신념의 변화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다속성 그 구매 이론 있죠? 그 구매 행동 예측 이론. 그래서 PC바인의 그 구매 행동 예측 이론에 의하면 첫 번째가 속성에 대한 신념을 변화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속성에 대한 신념. 이건 뭐냐면 마케터가 소비자들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 속성에 대한 신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신념 자체를 변화시켜 버린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크게 어렵게 생각이 아니라 W 호텔, 우리가 아까 호텔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주차 시설이 상당히 낮았죠. 주차 시설이 낮은 거예요. 이게 약점인 거죠. 그럼 주차 시설을 갖다 보완을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죠. 약점. 단점을 갖다가 보완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속성에 대한 신념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수없이 많은 어떤 직원들과 뭐 광고를 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호의적으로 바꾸는 거죠. 호의적으로 태도를 형성시키게 하는 거죠. 그 외에 속성의 약점을 갖다가 보완을 하는 이런 전략이 속성에 대한 어떤 신념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가격이 이렇게 요건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가격이 낮으면 서비스 품질도 낮을 거라는 인식을 또 많이 갖고 있죠. 싼 게 비지떡이라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저가 항공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 그 맨 처음에 저가 항공이 한성항공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한성항공이 들어왔는데 이 한성항공이 결국 망합니다. 오직 가격이 싸다라는 것만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가격이 싸다 해서 서비스 품질이 낮을 거라는 인식을 깨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전혀 이런 비행기를 이용해도, 왜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싸니까 비행기가 중고가 될 것이고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걸 갖다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품질도 떨어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완전히 저기 한 시장에서. 그래서 한성이 결국에는 망했어요. 그때 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한성이 도입했던 비행기는 프로펠러 비행기였다. 프로펠러 비행기는 아니죠. 이 제트 엔진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비행기 대부분 제트 엔진이거든요. 근데 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한성이 처음에 비행기를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프로펠러 비행기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소리가 너무 커요. 왜? 프로펠러가 옆에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막 정말 소리 저도 타봤지만 그때 당시에 결국엔 그래서 한성은 망하고, 지금 현재 LCC들 비행기 다 제트 엔진이에요. 그 때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타도 소위 얘기해서 FSC 비행기를 타도 문제가 전혀 없다. 동일한 거예요. 다만 가격이 낮은 대신에 부가적인 서비스들은 안 받았던 거죠. 부가적인 서비스는 포기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또 있었다. 그래서 이거 성공적으로 저 싸다 그래서 품질이 아예 떨어지는, 그냥 비행기 품질이 떨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똑같은 제트 엔진을 사용하니까 똑같은 비행기거든요. 다만 부가적인 먹을 거라든가 뭐 보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 비행기의 가장 큰 속성은 비행기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건 정시 출발이에요. 그다음 정시 도착이거든요.
예약된 시간에 도착하는 거.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빨리 가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시간적인 이유가 되게 많으면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가고 걸어서도 갈 수도 있는 건데 요거에 대한 속성을 정확히 지켜준 거죠. 그래서 가장 그다음에 비행기는 상당히 사고가 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 사고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도 한번 떨어지고 아시아나도 떨어졌어요. 비행기가. 제가 업계 뛰어든 다음에도 90년대 때는. 그러나 지금 LCC가 떨어지는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들을 품질이 낮아질 거라는 신념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그래서 나중에 다 성공을 했죠. 이 LCC들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속성에 대한 이제 신념의 변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또한 이런 신념의 변화를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한다? 맥주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맥주의 품질 하나에 그래서 성공했던 것이 안반천연수 이게 하이트가 오비 맥주를 갖다가 원래는 그 조선 맥주 크라운 맥주였거든요. 크라운 맥주가 오비 맥주를 이겼던 것도 이 하이트 맥주가 이겼어요. 그걸 계속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전 신념의 변화를 막기 위한 거죠. 막기 위해서 맥주의 맛을 나타내는 온도를 나타내는 라벨을 이용을 했다는 거죠. 맥주의 품질 아주 좋습니다. 안반수를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도까지도 이용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90년대 때 여기다 이걸 손으로 누르잖아요. 맥주가 따뜻해지면 이 온도가 변해요. 지금 다 그겁니다. 온도가 변합니다. 맥주의 맛이 변하면.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에 맥주의 맛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품질을 갖다가 변화가 없다. 그렇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신념을 갖다가 변하는 걸 갖다 막는 이런 작전도 마케팅 전략도 펼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성 평가에 대한 변화인데요. 속성의 이제 평가를 변하는데 이건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속성에 대한 왜? 그 자체는 그 속성에 대한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속성 평가. 신념이 변화가 시키면 신념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속성 평가가 저절로 변화가 돼요. 근데 신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속성을 평가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속성의 장점과 단점을 속성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가중치를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가중치를 바꾼다. 즉 속성의 장점, 낮은 가중치를 올려서 태도 점수를 상승시키는 거죠. 속성의 장점, 낮은 가중치를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들. 속성의 장점, 가중치가 낮으면 가중치 끌어올리는 거죠. 가격이 되게 중요한 걸 어필을 하는 거죠. 즉 여긴 되게 싸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높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가격의 가중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속성의 단점, 주차시설이죠. 이건 가중치를 내리는 거죠. 우리 주차시설을 아예 속성이 0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전략을 펼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속성의 평가는, 그렇지 않으면 속성 평가는 변화시키기 너무 어렵다. 차라리 신념을 변화시키면 되거든요. 왜? 신념은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어떤 지식 정보잖아요. 그럼 그걸 변화시키면 되는데, 그럼 절대로 신념은 변화되는데 속성의 평가, 신념은 변하지 않는데 속성 평가를 한다는 건 되게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가중치를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더 중요한 거를 어필을 하게 되고 더 안 중요한 거를 갖다 어필. 좋은 점은 점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어필을 하고 안 좋은 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어필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속성을 부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새로운 속성을 부각시킨다.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없었던 그동안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걸 갖다가 고객들한테 이젠 당신 편하게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스타벅스가 이제는 어떻게 꼭 와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미리 O2O라 그러죠. 미리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와서 오프라인에서 픽업하십시오 라는 이걸 갖다 빨리 도입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되게 좋죠. 가서 기다리는 거 없이. 스타벅스는 일반적으로 기다려요. 그때 그런 걸 기다리는 거 없이 이런 O2O를 갖다 만들어낸다든가. 또한 또 다른 거는 이 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 뭐야? 간이나 이런 몸에 안 좋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국순당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 한약재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속성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그런 거를 갖다가 부각을 시키는 거죠. 술이 그동안에는 몸에 안 좋다라는 속성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건강까지 고객들의 소비자들의 건강까지 생각해서 우리는 술에다가 한약재를 넣어서 빚은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걸 갖다가 속성을 끌어올린 거죠.
당신의 건강을 생각한다라는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갔었던 이런 매출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새로운 속성을 그동안에 소비자가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속성을 부각시키는 이런 방법의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그 스쿠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것도 그 LCC 중에 하나예요. 전혀 저도 생각 못했던 건데 이 비행기는 싱가포르 그 LCC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비행기 타다 보면은 사일런스 좀 조용한 거 일반적으로 저도 진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탔을 때 즉 베이비가 탔을 때 막 울면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스쿠터의 그 이 비행기 안에 인 사일런스 아주 조용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요. 살짝 돈은 더 받고 미리 예약해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받게 되는 거고 또한 좌석을 좀 더 넓게 해주는 똑같은 좌석이지만은 오히려 돈을 좀 더 내고 좌석을 좀 넓게 다녀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속성을 새로 만들어낸 거죠. LCC 스로는 사실 없었던 LCC들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클래스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좌석만 좀 올리는 좌석만 좀 넓게 하고 살짝 비용을 더 올리는 다 그리고 좌석을 좀 조용한 그 포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는 아이들이라든가 아이 베이비라든가 이런 걸 없이 그런 걸 해가지고서는 속성을 새로 만들어내가지고 속성을 부각시키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또 펼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제품의 속성의 그 중요성들을 갖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연결을 갖다 여러 가지 속성들의 결합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가장 힘든 게 그 기차가 그 전에는 이 열차라는 것이 예전에는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그 차량이 버스나 이런 다른 교통기관에 비해서 많이 밀렸었어요. 많이 밀렸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다?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라는 어필을 살리는 거죠. 이거는 속성의 중요성을 갖다 부각을 시키는 거죠. 중요성을 갖다 좀 가중치를 더 끌어올리게 만든 정시 출발, 정시 도착. 거기에 플러스 어떻게 한다? 빠르다. 더 빠르다라는 빠른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걸 갖다 속성을 다 갖고 부각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키면서 이 기차는 뭐가 있다? 노래방객이 카페 같은 것도 있고요. 또한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연결을 계속 시키는 거죠.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자전거도 실을 수 있는 공간, 노래방도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어필을 갖다가 한 거죠. 즉 이런 것들 그 동안에 다른 제품 다른 교통시설 때문에 밀려났던 속성들을 갖다가 다 끌고 와가지고 이걸 다 연결시키고 새로운 속성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연결시켜서 해줬다. 그건 새로운 객차 준비도 하고 그 고객들이 중요시 여기는 걸 해서 끌어당겨서 그래서 기존 열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다 개선시키는 이런 마케팅 전략도 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합리적 행동을 이런 마케팅 전략인데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관광 여행을 갈 때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크루즈 하면 럭셔리 여행이고 럭셔리 여행이다 보니까 뭐한다? 아 되게 비싸겠다. 아우 내가 못 가겠지? 야, 그거 우리 동남아 가는 것도 100만 원 준비하기도 힘든데 저건 분명히 한 5, 600만 원 할 거야. 이런 식의 행상 막 태도가 형성 신념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요때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편익을 주는 거야. 심리적인 편익, 사회적인 편익 같은 걸 다 어필을 하는 거죠. 가격을 일단 떨어뜨려 버리고 없애버리고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하시죠. 이 크루즈를 타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뭘 줘야 돼? 심리적인 편익, 사회적인 편익. 여러분 같은 뭘 주고 싶어요? 심리적인 편익과 사회적인 편익 중에서 편익을 준다라면 이거 정확히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유람선을 타게 되면 여러분들의 위신이 올라간다. 어떤? 여러분들의 소셜 클래스가 올라간다. 왜? 여건 타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타는 사람이다. 유람선 저 같은 경우도 유람선을 탄다 그랬을 때 같이 가는 일행들에 대해서 살짝 어필을 하기도 합니다. 아 누구 타십니다. 누구누구는 같이 동행하십니다. 같이 그 클래스 어울리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클래스를 끌어올리고 다음에 동일 계층 사람들과 교류를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편익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일단 크루즈를 하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을 이 안에서 다 먹게 되죠. 일단은 식당 가야 되는 어떤 불편함. 그다음에 크루즈는 또 뭐가 있죠? 이동의 불편함이 없죠. 우리가 왜 저녁 식사 먹고 또 다시 호텔 가야 되고 또 다른 나라 국경 넘어가야 되고 국경 통과해야 되고 차량으로 8시간씩 7시간씩 짧게는 4-5시간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크루즈 안에는 모든 엔터테인먼트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 자꾸
어필을 하는 거죠. 어떤 편익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행동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원래 저는 행동 통제를 이뤘던 거 어떤 경제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죽이고 어떤 합리적으로 다른 이러이러한 편익이나 이러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라면 성공적은 여기 된다. 요걸 가장 잘했던 게 롯데관광이 상당히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 6장 태도 형성과 관광행동 수업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제가 7장 태도 변화에 대해서 또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